북한의 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오늘 강사분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저희 정책위원장이십니다. 양원수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이제 패널로 참석해주신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의 김일환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양원수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예정으로는 지금 세분께서 도우시겠습니다만 갑자기 일정이 있으셔서 연말에 듣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일환 교수님을 모시고 한 주제는 이제 북한 남북협력 내지는 남북경제 공동체라는 주제가 되고요.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선거 전부터 내세웠던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는 테마들입니다. 일단 요거 관련해서 이제 뭐 패널을 오셨습니다만 사실 패널이 거의 이제 강사로 이제 변신을 하시면서 특히 평소에 이제 뭐 역시 이제 선수라는 게 그렇죠. 이제 어떤 상황으로 다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게 선수의 최대의 덕목입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김일환 선생님께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관련된 좀 더 포괄적으로 남북협력, 남북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저도 잠깐 보충해드리고 우리 여러분께서도 질의응답 받고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일환입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요. 저는 오히려 선배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이제 몇 가지 좀 여쭈려고 질문지를 작성해 왔었는데 지금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시간 강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과제를 하나 하고 있어서 이제 학교에 접어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국대에서 학위를 했고요. 그리고 제 전공은 북한 경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경제라고 하다 보니까 뭐 신경제 지도에 대한 설명도 좀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저를 선배님들이 오라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 다들 전문가들이신데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주로 이제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토론으로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가 얼마 전에 강연 때문에 준비해 놓은 자료였는데 마침 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해서 안내를 좀 드리긴 할 텐데요. 그 이전에 좀 미리 좀 한번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봐야 될 것들은 전반적인 외교 기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자리를 아마 만드실 것 같아서 경실련에서 그것들을 생략을 하고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남북경협의 민낯을 한번 미리 한번 보고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북방경제 신북방정책이라고 해서 북방경제위원회도 만드시고 어떤 그 러시아와 혹은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모델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러시아도 다녀오시고요. 네, 그 부분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신남방정책이라고 해서 아세안을 다녀오셨죠, 아이펙. 네, 그 부분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2번의 남북경협과 3번 평화번영의 한반도 전략,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 모델을 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빠져 있는데요. 이게 북한의 대외 경제의 관계입니다. 대외 경제 관계 중에서 비중을 제가 좀 찾아서 정리를 좀 해본 건데요. 실질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경협이라고 할 수 있는 교류협력은 실제로 한 2000년대 초 우리 DJ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이후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인도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경협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00년, 2001년 정도부터 보통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평가들을 하는데요. 까만 선이 지금 한국과 북한의 경협 비중이고요. 파란 선은 중국의 경협 비중이고요. 이 빨간 선은 나머지 기타 국가들 제3국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경협이 가장 고도로 발전했을 때가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38.2%까지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만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중국은 41.9% 정도죠. 거의 붙어 있는 상태고요. 2007년의 기조가 조금만 더 연장이 됐으면 중국과 굉장히 비등한 관계, 그리고 북한 경제의 구조로만 보더라도 비교적 좀 건실한, 우리 경제 얘기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제 좀 교역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08년부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계속 추락하기 시작해서 2013년에는 13.4%까지 떨어졌는데 결국 저것도 개성공단 하나가 남아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중국이 가져간 측면이 있습니다. 제3국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 시장 중반부터 그 대북 경제제재가 시작이 되면서 제3국과의 교역은 이제 거의 다 줄어든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경협 모델은 저는 한 3대 경협 모델로 보는데요. 일반 교역과 위탁과 공교역 그리고 개성공단 모델을 저는 주로 평가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모델이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한 건 2005년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개성공단이 이제 2005년부터 조업을 시작했거든요. 개성공단이 2005년부터 시작했고 그 시기에 일반 교역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했던 위탁과 공교역도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교역과 위탁과 공교역은 거의 한 5억 불 선까지 성장을 했었습니다. 5억 불 정도면 물론 이제 뭐 수출입이고 주고받고 하는 교역이긴 합니다만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 경제에도 굉장히 실제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반 교육과 위탁과 공교육도 마찬가지로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오이사 조치 이후로는 이제 일반 교육과 위탁과 공교육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제로가 되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하나만 살아남았고 2013년에 6개월 동안 공단 문을 닫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좀 이상합니다만 2014년 그리고 2015년 말 가면 이제 완전히 개성공단조차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남북교역, 유형별 남북교역의 교역을 좀 보면 2007년이 이제 가장 좋은 모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일반 교육이 25.7%, 위탁과 공교육이 18.3%, 개성공단이 24.5%.
그때까지만 해도 뭐 개성 저기 뭐죠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좀 남아 있어서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만 2011년이 되면 완전히 사라지고 개성공단 하나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5년, 그러니까 2013년 말 기준이긴 합니다만 최근 5년 동안 일반 교육과 위탁가공 교육, 그러니까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통일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약 800개 정도의 기업이 조업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개성공단 실적, 그러면 개성공단은 괜찮냐? 개성공단의 반출입의 총액을 좀 봐주시면 12년 대비 14년 성장률을 보면 약 19%, 119.2% 정도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남북교육 총액과 비슷하죠. 다른 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개성공단 하나만 살아남았으니까 19.2%가 성장을 했는데 생산액은 0.1% 늘어나는, 그러니까 성장의 정체, 이미 개성공단이 살아남아 있어도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사업 자체도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그러면 이제 대중 수출 비중을 좀 잠깐 보시게 될 텐데요. 광물성 생산액이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이제 섬유 제품이죠. 섬유 제품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긴 했는데 그것들이 계속 성장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광물성 생산물과 석탄 철광석 그리고 섬유 제품 이 두 가지 이 종목만 품목만 겨우 이제 살아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섬유 산업 중에서 이 세 가지 품목, 남성 여성의 자켓, 코트 이 품목들인데요. 2008년부터 2009년 실제로 2008년부터 남한과의 일반 위탁가공 교역이 이제 완전히 서서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상승 곡선을 그려서 굉장히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 이런 추적들을 그때 한참 양물 선배님 하셨을 텐데 이런 그림들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이제 위탁가공 교역입니다. 우리 남북한 사이에 있었던 위탁가공 교역이 결론적으로 중국으로 이제 풍선 효과로 튀어나간 그런 좀 그러면 이 데이터가 사실이냐를 또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연구자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북한이 중국에서 필라멘트사, 그러니까 직물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할 수 있는 원자재를 얼마나 수입을 했느냐를 검증을 한 데이터입니다. 2008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09년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저때가 저거죠. 저게 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의 못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뭐 저는 이제 가끔 논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2008년에 월가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북한도 실제로 2008년 9년에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경제 구조의 변화를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영향이 실제로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남성 자켓, 여성 코트, 여성 자켓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2010년부터 14년 평균을 좀 보시면 남성 자켓 같은 경우는 거의 500%, 여성 코트는 800%, 여성 자켓은 400% 이상 성장을 합니다. 5년 평균치를 놓고 보면.
엄청난 변화죠. 이게 결과입니다. 2008년에 남한 정부가 바뀌고 그리고 2010년에 위탁과 공교육이 완전히 문을 닫으면서 중국으로 튕겨져 나간 풍선 효과죠. 이 풍선 효과가 이 그림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되게 좀 우울합니다. 이건 제가 강의를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중국과 대만 사이는 최근에도 미국에서 무기를 산다 그러면서 대만과 미국 사이가 대만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특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티격태격하면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교역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손을 깨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2010년에 FTA를 했고요. 자, 이런 모델들을 우리는 남북한 사이에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기왕에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면 이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획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구상이라는 큰 그림 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이 나왔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2015년 8월 15일 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남북한 교류를 새롭게 남북한 경제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발표하신 구상입니다. 크게 보면 현재 한국의 삼중의 위기, 군사안보 위기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경색된 남북관계 위기,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겹치게 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경제 위기, 이 삼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은 오늘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니까 이 신경제지도 구상이 이 위기를 뚫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여기를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방정책, 남방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현재 중국에서는 1대1로, 러시아에서는 동방정책, 그리고 북한에서는 경제특구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 그리고 몽골에서는 초원의 이니셔 투뷰라는 일종의 국가발전 전략이죠. 국가발전 전략들을 구상하고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뭐 할 거냐? 남한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먹고 살 만한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북방정책, 남방정책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 되게 웃겠대요. 이 그림을 놓고 그때 문재인 대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발표를 했고요. 가운데에 있어서 어디서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네네. 이 그림을 백그라운드로 놓고 서서 설명을 하시고 한 일주일 후인가 열흘 후인가 이것 때문에 토론회도 한번 하고 뭐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 박사 지금 하는 거죠? 네? 김 박사 지금 하는 거죠? 이거요? 저는 아니요. 이걸 당시 혹시 좀 당에서 당 대표 시절에.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그때 발표를 할 때 되게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잠깐 웃고 가자고 너무 진중하셔서 그때 인천이었나요? 그리고 강원도 그다음에 경기도 그 경제개발연구원의 북한 담당 연구자들이 와서 같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접경지니까 신경제지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그렇고 이제 서로 토론회를 하고 있었는데 왜 강원도는 없냐? 강원도에서 오신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의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왜 강원도는 연결을 안 해본 거냐. 편의상 이렇게 쭉 직선을 들이다 보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뭐 동해, 삼척, 속초 뭐다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한번 좀 돌이켜보면 전체 그림은 이거였습니다. 그때 최고의 슬로건은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입니다 였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림은 환동해경제권, 아까 그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까지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권, 그리고 환황해경제권, 목포부터 시작해서 상해까지 연결할 수 있는, 뭐 실제로 이 그림은 훨씬 더 연결을 확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발표될 때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8% 정도씩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구상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연간 5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구상을 발표했었습니다. 나중에 큰 그림을 좀 더 보시면 뭐 이 정도는 가뿐히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확신이 좀 있습니다만 선생님들께서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에 제가 공부를 하다가 찾은 자료였는데요. 이게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였습니다. 82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북 제의를 하게 되는데요. 20개 시범 실천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 평양간 도로 연결, 설악산 금강산 자유관광, 그다음에 뭐 남북 공동 어로구역, 뭐 민족사 공동연구, 일용 생산품 교역,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비무장지대 공동개발, 뭐 구축. 이미 이제 80년대 초에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군사정부가 대북 제안을 했던 모델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모델들이 지금 하나하나 구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드롭된 그런 상태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선진적이다. 82년에 제안한 모델 직원은 굉장히 선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좌파 정권이 어떻다, 뭐 진보 정권이 어떻고, 뭐 종북 정권이 어떻고 이런 프레임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제안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결국은 이 길로 가지 않을까. 결국은 이 하나하나의 모델들이 다 성공을 해서 결국은 꼭지를 따야 뭐 종북 정권이니 어쩌니 뭐 이런 말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고 북한 반응이 어땠어요? 북한 반응이? 과감하게 걷어찼습니다. 그쪽에서요? 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군사정권이었기도 하고요. 근데 당시 자료들을 이렇게 또 찾아봐도 이 문건은 잘 발견이 잘 안 됩니다. 남북 간의 뭐 대화록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우연찮게 이 자료는 통일교육원에 딱 요만큼만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통일교육원 어디 홈페이지에 20개 시범 실천 사업 딱 치시면 요거만 딱 나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협력 모델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펴봤습니다. 그리고 신경제지도는 5대 추진 원칙과 5대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5대 추진 원칙은 시장성, 투명성, 국제성, 책임성, 정경분리 이 5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성 서로 돈이 돼야 한다. 서로. 그리고 거래는 투명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새로운 개성공단을 만들게 되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국제화시켜서 드롭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호 책임성, 서로 거부하지 못하는 뭐 예를 들면 제도화하거나 법제화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정경분리, 경제를 분리하지 않으면 이 모델을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런 5가지 원칙 하에서 신경제지도가 구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데요. 너무 사이가 이제 이 문제가 너무 막 터지고 미사일 쏘고 막 그러니까 15년부터 계속 준비해온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모색 단계, 재개 단계, 본격화 단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뭐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모색 단계에서 보면 되게 좀 너무 보수적이다라는 평가를 실제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재개 단계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그리고 좀 한번 뻥 뛰어야 뭔가 좀 결과를 좀 빨리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은 제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개성공단의 재개나 금강산관광의 재개 없이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출범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그거부터 하던 거 먼저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경제지도지 뭐 기존에 하던 것도 못하면서 무슨 신경제지도냐 라는 게 어떤 저의 개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이건 아까 뭐 이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성 원칙 중에서 경제성이 첫 번째였는데요. 가장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원칙의 대전제였고요. 북한은 경제개발구 중심으로 국가발전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는 좀 나중 문제고요. 그건 다른 문제고 저걸 어떻게 협력을 해서 같이 발전시킬 수 있을 거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들 지금 북한에서 저런 경제특구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한도 마찬가지로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안병민 박사님이나 나혜승 박사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철길 놓고 다리 놓고 도로 놓고 막 이런 얘기들 엄청 하셨을 텐데 제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큰 그림은 저 개발구들을 하나하나 인프라를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과정. 인프라를 하나하나 연결하면 어쨌든 경제 특구도 살 수 있고 인프라도 조성이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해안 쪽으로는 북동 러시아로 연결되고 서해안 쪽으로는 중국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인프라의 선이 연결될 수 있다. 근데 그 단초는 역시 경제개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건 이제 물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견을 많이들 제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수요가 맞다라고 봐야 될 거죠. 북한의 수요도 있고 남한의 수요도 있고요. 이 수요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델이다. 한번 신경제도 부장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신북방 정책입니다. 9월 6일날 블라디보스톡에 대통령이 가셔서 이 정책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이런 뭐 정치적인 문제들을 좀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워딩을 그때 들었었습니다. 9개의 다리.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뭐 정치인들이 하는 워딩 중에서 굉장히 메타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라인 브릿지라고 해봤더니 저기 제주도에 골프장이 있던데요. 그래서 저는 뭐지? 벌써 났나? 누가 벌써 했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벌써 있었답니다.
이 9가지의, 이 9개의 다리는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인프라와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들이 연결하는 큰 그림입니다. 그 가운데 물론 이제 북이 끼어 있어서 걸림돌이 되긴 합니다만 그 걸림돌 역시 아까 그 경제적 수요로 뚫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에 잠깐 알려지고 말았는데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공동 언론 발표를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앞으로 유조선 15척이 한국에서 건조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15척 이제 수주하고 오신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조선 사업 지금 엉망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장기 과제일 겁니다. 서서히 진행이 될 텐데 저것만 해도 큰 소득이다. 계약 100% 끝난 거 확실히? 이제 지금 MOU 단계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저 정도 정상끼리 약속을 했으면 그리고 대놓고 공동 언론 발표문까지 발표를 했으면 그건 뭐 가능하게 진행된다고 봅니다. 이 네 가지가 틀의 국방 정책입니다.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그리고 마지막산 그리고 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FTA를 체결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의 1대1로와 연결하겠다라는 그 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정책은 노태우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외교 중심의 국방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외교 중심이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 실제로 거의 없죠. 러시아가 지금 규모로만 보면 14위인데요. 남한의 교역 상대국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이 낮은 수준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끌어올려야 될 겁니다. 이 그래프를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게 올라탈 수만 있다면 굉장한 시너지를 실제로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수요가 맞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고요. 아세안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People, Peace, Prosperity, 문화, 안보, 경제 공동체. 한반도와 대아시안의 정치, 경제, 협력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신남방 정책이라고 명명을 지었습니다. 아세안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제2위의 교역 상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10개국이니까 나라별로 띄워보면 좀 작습니다만 아세안 10개국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쪽 파란 그래프가 중국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미국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일본이 회색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세안은 서서히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저 사이에 사실은 이유가 끼어 있습니다. 이유가 일본보다는 큰데요. 이유가 끼어 있는데 이유는 조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세안이 우리 남한의 제2의 교역 상대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럼 저도 한번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남북한을 잇는 한반도를 잇는 10개의 다리. 이거 저거 아니죠. 그 100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9개 다리였고요. 저는 10개의 다리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고요. 그리고 아세안의 그 독특한 정체성, 그 대외관계의 정체성을 무샤와라라는 개념을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나 협상보다는 협의와 설득, 타협을 통해서 완전 만장일치제가 아니면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는답니다. 아세안은 아주 독특한 협력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그러고 보니까 배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감히 쳐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 껴안지도 않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조정의 외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저도 아세안은 도대체 어떤 지역일까를 좀 추적을 하다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부셔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되게 부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 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제일 규모도 크고요. 한반도 평화번영의 그랜드 플랜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놨는데 이 그림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할 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그림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쓰고요, 어디에서도 쓰고요. 모두가 이 그림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갔다 왔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그랜드한 그림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세 가지 구상들을 한꺼번에 묶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가운데 끼어 있고 국방 정책이 있고 남방 정책이 있습니다. 이 셋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거냐, 이 연결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거냐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역할을 또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결과를 좀 주시면 저는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발표 마치겠습니다. 자, 갑자기 준비되었습니다. 불구하고 역시 선수는 선수도 좀 아주 능숙하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뒷부분에 이제 우리 사회문화 파트도 있기 때문에 많이 질문을 못 받아들이는 좀 용서를 주시고요. 쉽게 빨리빨리 얘기하면 약속으로 해서 민간단체 역할은 실제로 뭐 제도화되어 있죠. 지금 국민협이 이미 정부와 합의를 한 상태여서 민간단체인데요. 매칭 그랜트 50대 50 사업비를 마련해 오면 정부에서 50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9년 동안 실제로 잘 진행이 안 돼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민간단체들의 역량이 좀 떨어진 그런 측면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헌법도 좀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국교류협력 사업을 할 때 등록을 개방하겠다. 지금은 이제 통로가 원파이프지 않습니까? 통일도. 근데 그것들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게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최소한 뭐 광역단체 정도는 아마 개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뭐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반반만민 정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서울시, 경기도, 뭐 랄랄라, 지금 성남시도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수원시도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뚫리면 어떻게 뭐 하러 들어갈 거냐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나선 지역에서 저기 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평양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차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저걸 한답니다. 어랑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랑비행장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군사 비행장이었고 실제로 많이 쓰질 않았던데 오히려 지금 뭐 시설이 개비가 됐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비행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타고간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필요하면 뭐 금강산을 갈 때 어랑비행장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나선 들러서 이렇게 가는 방향도 뭐 거리가 좀 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좀 괜찮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간급 정도의 도시들은 동해안에는 뭐 청진, 원산, 함흥 이 정도의 굉장히 큰 도시들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점점이 이렇게 잘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까지 올라가면 나선이 있고요. 그리고 서해안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쨌든 남포, 그리고 해주 있죠. 해주 비교적 좀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만 지금 바닷길이 열리질 않아서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데 어쨌든 남포, 평성 그리고 위로도 올라가면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중간급 이상의 도시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